환풍기 소리가 평소보다 오래 이어졌다. 기름 냄새를 빨아들여야 할 환풍기는 웅웅거리는 진동만 냈다. 부엌 공기는 끈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무쇠 번철 앞에 서서 뒤집개를 든 채로 잠시 멈춰 있었다. 번철 위에서 지글거리는 동태전의 가장자리가 노랗게 익어갔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하고 종이가 쓸리는 소리가 부엌의 기름진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다. 부엌 창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았다. 형광등 아래에서 전을 붙이는 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행주로 이마를 훔쳐냈다. 손등에 묻은 밀가루 반죽이 뺨에 하얗게 묻어났다. 번철의 열기가 얼굴을 달구었다. 발목은 싱크대 아래 찬 기운에 시려왔다. 뒤집개 끝이 살짝 까맣게 타 있었다. 작년 추석에도 쓴 나무 뒤집개였다. 그 전에 제사 때도 같은 것이었다. 나무 결 사이사이로 배어든 기름은 이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었다. 나는 그 뒤집개를 번철 옆에 놓아두었다. 신문지 위로 노란 기름방울이 동그랗게 맺혔다. 거실 TV에서는 추석 귀성길 정체를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화면 속 사람들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웃고 있었다. 소파에 앉은 남편은 리모컨을 쥔 채 앞만 보았다. 남편의 발가락이 뉴스 리듬에 맞춰 까닥거리는 것이 부엌 입구에서 보였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환풍기 소리와 섞였다. 동태전 다음은 호박전이었다. 그 다음은 꼬치전이었다.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에 적셔 열기 위해 올리는 동작이 반복되었다. 달걀물이 손가락 끝에 말라붙었다. 감각이 무뎌졌다. 가끔 거실에서 남편이 헛기침을 할 때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오거나 아니면 덥지 않냐고 말을 건네줄까봐. 하지만 남편은 신문의 다음 면을 넘기기 위해 침을 묻혔을 뿐이었다. 바스락 소리가 다시 났다. 나는 뒤집개를 번철 옆에 내려놓았다. 부엌 창밖으로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결혼하고 4번째 맞는 추석이었다. 첫 해에는 잘 보이고 싶어 웃으며 전을 부쳤다. 3번째 해에는 남편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4번째 추석, 나는 입을 닫기로 했다. 오후 4시가 되자 부엌 안쪽까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둑해졌다. 남편은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고 소파에 묻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만이 빛났다. 나는 파란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뒤집개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나무의 거친 질감이 선명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잦아들 무렵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어 보리차를 꺼내 마셨다. 꿀꺽거리는 목 넘김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남편은 입가에 묻은 물기를 손등으로 닦았다. 슬쩍 번철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멀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노랗게 익은 전들이 채반 위에서 식어가며 서로의 몸을 포개고 있었다.
남편은 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으려다 뜨거운지 손을 털었다.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어머니는 짭짤한 거 좋아하시잖아. 남편은 내 얼굴은 보지 않은 채 다시 거실로 나갔다. 남편이 나간 자리에 차가운 보리차 향과 비릿한 전 냄새가 남았다. 나는 남편이 마시고 상 위에 둔 컵을 바라보았다. 컵 안에는 마시다 남은 물 한 모금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컵을 치우지 못했다. 다시 번철 위에 식용유를 둘렀다. 치익 하고 기름이 타는 소리가 났다. 이제는 고기전을 부쳐야 할 차례였다. 고기를 치대는 손마디가 붉어져 있었다. 고기 반죽이 차가웠다. 번철의 열기가 손등에 닿았다. 환풍기는 여전히 헛돌고 있었다. 부엌 바닥은 기름기로 미끄러워 발을 디딜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넘어지지 않으려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 거실에서는 다시 TV 뉴스 데스크의 오프닝 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쳤다. 나는 다시 뒤집개를 들었다. 부엌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에는 달걀 껍데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깨진 껍데기들 사이로 흐른 노른자가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다. 나는 못 본 채 고기 반죽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추석 당일 아침은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로 시작되었다. 방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에 섞여 제사상에 올릴 탕국 냄새가 거실을 채웠다. 나는 머리카락에 눌어붙은 어제의 기름 냄새를 씻어내지도 못한 채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집안은 낯선 활기로 가득 찼다. 동서들이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동안 남편은 베란다 쪽 창문을 열어젖혔다. 아, 환기 좀 시켜야겠어. 집안에 냄새가 꽉 찼어. 남편은 코끝을 찡그리며 가볍게 투덜거렸다.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더 꺼내고 빈 그릇을 채웠다.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다. 아버님은 올해 농사 이야기와 자식들의 승진 소식으로 목소리를 높이셨다. 남편은 술잔을 부딪히며 형제들과 어울려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밥상 끝에 놓인 내 국그릇은 국물이 식어 기름막이 굳어가고 있었다. 설거지통에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잠시 고무장갑을 벗고 허리를 펴는데 거실에서 과일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사과 좀 깎아와. 어른들 다 기다리시잖아. 남편이 부엌 입구까지 와서 나를 재촉했다. 싱크대에 가득 찬 그릇도 젖은 앞치마도 남편은 보지 않았다. 나는 과일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사람들은 내가 내민 사과를 집어들며 수고했다는 말을 툭 던지고 다시 자기들만의 화제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시댁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나는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는 남편 곁으로 가서 앉았다. 손마디가 쑤시고 발바닥이 화끈거렸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다음 명절부턴 당신도 좀 거들어주면 안 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의 시선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남편은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며 짧게 답했다. 원래 그런 거야. 명절은 다들 그렇게 지내는 거야. 유난 떨지 마. 남편의 등 뒤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술상에 빈 병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나는 홀로 남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찬물이 손등에 닿았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부엌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싸놓으신 남은 전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다 식어 딱딱해진 전들이었다. 나는 그 봉지를 싱크대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남편이 내뱉은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앞치마 끈을 풀 힘이 없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판 바닥의 서늘한 기운이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거실의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를 냈다. 남편은 추운지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을 웅크렸다. 나는 젖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창문을 닫았다. 창틀 사이에 먼지가 끼어 있었다. 내 손가락에 검게 묻어났다. 남편의 편안한 숨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명절 이틀 사이에 손가락 끝이 뭉툭해져 있었다.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1995년 식어버린 국물을 보는데 4년 전 부엌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25이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댁 추석이었다. 새로 산 한복의 동정이 목을 조여왔다. 친정엄마가 싸주신 이바지 음식 상자를 들고 시댁 대문을 들어설 때까지 남편의 손은 따뜻했다. 여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남편은 대문 앞에서 나직하게 속삭였다. 시댁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내 손을 놓았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님 곁에 앉아 큰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나는 낯선 부엌 한 구석에서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앞치마를 건네받았다.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셨다. 어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나에게 할 일을 가리켰다. 얘야, 이건 이렇게 썰어야 한다. 우리 집은 제사상에 올리는 건 모양이 중요해서. 1991년에 부엌은 더 좁고 어두웠다. 연탄재 냄새와 눅눅한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나는 온종일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남편은 가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왔다. 내 눈을 피했다. 부엌문 틈으로 보이는 거실에서는 남편이 친척들과 웃으며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생선의 비늘을 긁어내고 있었다. 비늘이 튀어 뺨에 달라붙었다. 닦아낼 손이 없었다. 그냥 두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야 남편과 단둘이 작은 방에 누울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종아리가 터질 듯이 부어올라 있었다. 나는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물었다.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당신 아까 왜 한 번도 안 도와줬냐고.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남자들이 부엌 왔다 갔다 하면 어머니가 싫어하셔. 너도 알잖아. 남편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친정집 내 방의 꽃무늬 벽지가 생각났다. 결혼한 지 겨우 몇 달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제사 음식을 차렸다. 남편의 밥그릇 위에 고기 한 점을 얹어 주었다. 어머니는 그걸 보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젓가락으로 그 고기를 아버님 그릇으로 옮기셨다. 어른이 먼저인 법인데 새댁이 아직 배울 게 많구먼.
어른 중 한 분이 껄껄 웃으며 던진 말이었다. 남편도 함께 웃었다. 남편은 고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내 쪽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날 남편이 대문 앞에서 말한 옆이라는 자리가 시댁 대문까지였다는 걸 알았다. 발등을 내려다보았다. 기름 얼룩이 4년 전에 그 비늘 같았다. 남편이 거실에서 불렀다. 물 좀 가져다 줘. 나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소파에 파묻혀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내민 컵을 보지도 않고 받아들었다. 꿀꺽꿀꺽 물을 마셨다. 나는 그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그 앞에 서서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검고 빽빽한 머리카락이었다. 오래전에는 이 사람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빈 컵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29, 30을 앞둔 얼굴이었다. 생기 대신 잿빛 기름기가 가득했다. 거실의 TV에서 명절 특집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찬장에서 마른 행주를 꺼내 상 위를 닦기 시작했다. 닦아도 기름기는 가시지 않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상 위의 얼룩은 그대로였다. 자정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았다. 나는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흐르는 가로등 불빛을 샜다. 차 안에는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각종 나물과 전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가 뒷좌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자 틈새로 눅눅한 기름 냄새가 새어나왔다. 남편은 라디오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였다. 라디오에서는 명절에 고생한 아내들을 위로한다는 DJ의 멘트가 흘러나왔다. 남편은 무표정하게 속도를 높였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시동을 끄자마자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뒷좌석에 상자 하나를 들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나는 남은 보따리들을 양손에 나누어 쥐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나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눈가가 푸석한 모습이었다. 남편은 내 모습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층수 표시판의 숫자만 바라보았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우리 집의 냄새가 났다. 남편은 상자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아, 이제 살 것 같네. 집이 제일 편하다. 그치? 나는 주방 불을 켰다. 싱크대 위에는 출발 전 미처 치우지 못한 찻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내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비닐봉지를 열 때마다 기름 냄새가 터져나왔다. 정리할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데 안방에서는 벌써 남편이 침대에 눕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크게 기지개를 켰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주방 서랍에서 나무 뒤집개를 꺼냈다. 싱크대에 뒤집개를 올려두고 물을 틀었다. 세제를 묻혀 수세미로 문질렀다. 나무 결에 스며든 얼룩은 그대로였다. 언제 묻은 건지 모르겠는데 냄새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손끝에 남은 기름 냄새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에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나요? 그 시절의 기억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